저 빙이라는 닉네임으로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프로그래밍 대회를 많이 안 나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저 닉네임으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앞에 있던 얘기들의 반복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정반대일 수도 있는 얘기들이고 되게 민감한 얘기고 안타깝게도 오늘 발표 중에서 가장 길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좀 지치셨겠지만 모쪼록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저는 포켓몬을 보고 자랐어요. 얘는 이제 새로 추가된 포켓몬인데 6세대에 추가된 포켓몬인데 이름이 단칼빙입니다. 네. 왜 단칼빙일까요? 뭐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전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리즘 씬에서 제일 그래도 유명하다 싶은 거는 알고스파 닥플러 내지는 키보드 워리어이기 때문이에요. 네. 알고스파 제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글 올리면 제가 가서 악플을 합니다. 네. 이거 틀리셨는데요. 이거 다시 공부하셔야겠는데요. 딴 거 공부하고 오세요. 뭐 시간 제한 10배로 늘려도 시간 안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네. 까칠합니다. 근데 나름 뭐 어깨에 힘 줄 수 있을 만큼의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대회에서도 어, 밥 벌어먹기 위해서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는 적도 많아요. 암호 공모전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게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해서 프로그래밍 대회 공부만 뭐 다 치면 한 7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더 깊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현업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그런 뭐 인정받을 만한 엔지니어냐? 저는 인정은 잘 모르겠고 되게 다양한 조직에서 일을 해왔어요. 스타트업에도 있어봤고 병특도 3년 했고 뉴욕에 있는 미국 스타트업이랑 리모트로 1년 정도 일도 했고 실리콘밸리에서 6개월 정도 인턴도 해봤고 지금은 넥슨시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뭘 했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어느 정도 인터뷰에 있으니까 인터뷰가 제 영혼을 빨아먹었거든요. 제 밑바닥까지 다 빨아먹은 인터뷰라 네, 보시면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엔지니어링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겸사겸사 저희 팀 홍보 겸 엔지니어링 문제 예시 겸 제가 요새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가끔 뭐 분하면 끌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최근에 했던 거는 최근에 런칭한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로그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ETL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아파치 스파크 붙여가지고 로그 긁어다가 하루 단위로 배치 잡 돌려서 결과 뽑아내고 비주얼라이즈하고 그런 것들 구축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당장의 서버 성능을 개선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서버 아키텍처 아주 앞단의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뒷단의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로그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프로젝트에서 기술적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조언을 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기술부채라는 용어가 저희는 흔하게 쓰지만 학부생들분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빚이라는 뜻이에요. 부채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빚을 진 거죠. 지금 당장 싸게 막았는데 그 비용이 점점 증가해서 나중에 생산성을 잡아먹는 걸 기술부채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는 거는 그 프로젝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뛰어들어서 해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갈아엎는 것들도 저희가 좀 도와주고 있고요. 사람 뽑는 것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목이란 건 발표 내용을 압축해서 나타낸 거죠. 근데 이게 뭐 PNG 압축인가요? 집인가요? 아니죠. 손실 압축이에요. 그러니까 좀 뻥을 쳤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일단 저한테는 프로그래밍 대회 참가하고 알고리즘 공부하고 떼어놓기 되게 힘들었어요. 대회 참가를 위해서 알고리즘 공부를 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래밍 대회 참가 준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주로 학부생분들이 오신다고 알고 왔는데, 혹시 뭐 현업 엔지니어 분들이 보시거나 혹은 뭐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시거나 하실 때 다소 기대했던 것보다 제 시견이나 인사이트가 얕더라도 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제가 그렇게까지 막 잘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되게 제 주장이에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네, 앞에서 있던 얘기들과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히 상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예요. 알고 스팟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스타트링은 당연히 아닙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톡은 대충 하기 쳐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래를 한번 상상을 해보기도 하죠. 알고리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좋은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저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은 엔지니어가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재미있게도 제일 첫 번째로 들만한 근거가 실패를 되게 많이 해봤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풀면서 틀리는 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죠.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에요. 뒤에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계속 틀려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깨게 되는 우리의 어떤 한계점 내지는 사고의 틀이 내가 틀릴 일이 없어가 내가 잘못했구나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런 과정을 아주 초반에는 겪는 것 같아요. 나 맞게 짰는데 왜 틀렸어? 도저히 모르겠어. 데이터 이상한 것 같아. 채점 시스템 이상한 것 같아. 컴파일러 이상한 것 같아. 별 핑계들 다 되죠. 근데 당신이 틀렸습니다. 99%의 확률로. 네. 그래서 내가 계속 틀리면서 아, 내가 틀릴 수도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디버깅인데요. 디버깅이라는 건 뭔가 잘못됐을 때 원인을 찾고 가능하면 고치는 거죠. 왜 가능하면이냐면 가끔은 고치는 게 너무 힘든 버그도 있거든요. 완전 망한 경우죠. 좀 슬픈 경우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 추론에 저는 극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 전체 흐름이 있는데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는데 틀린 지점을 찾아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시간도 많이 필요도 하고 경험도 많이 필요도 하고 직관도 많이 필요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How to be a Programmer라는 이제 외국의 에세이를 하나 봤는데 비기너들한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가 Learn to Debug였어요. 디버그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래서 저는 대회같이 한정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디버깅해 본 경험이 횟수 자체가 많았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물론 디버깅을 할 때 도메인에 대한 지식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3D 렌더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텍스처가 이렇게 깨져서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디버깅 스킬이 필요해요. 도메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근데 일반적인 디버깅 스킬은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들만한 게 문제 해결이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일단 자연어로 써 있죠. 그리고 되게 문제 쓸데없는 얘기 되게 많이 써 있어요. 그죠? 네, 거기서 막 중요한 요소들을 막 캐치를 해서 그걸 이제 추상적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죠. 아, 이건 이렇게 그래프로 놓으면 되겠구나. 아니면 이건 이렇게 상태 공간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죠. 그 모델 위에서 솔루션을 떠올리죠. 아, 이거 상태 공간이 이렇게 났으니까 DP로 풀면 되겠구나. 이거 그래프도 이렇게 났으니까 최단 경로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게 맞는 게 정말 맞나 하고 잠깐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잠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길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생각이란 거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시간 안에 나올까? 정말 맞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생각한 거를 구현으로 이제 드디어 옮깁니다. 네. 그러고 나면 요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약간 밈인데 프로핏? 아닙니다. 틀리죠. 롱앤스로죠. 아니면 IT 아니면 TLE. 네. 틀립니다. 계속 틀려요. 그리고 틀린 이유를 찾고 계속 반복하죠.
이 전체적인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죠? 하나라도 잘못하면 실패하는 게 문제풀이에요. 이 중에서 한 단계라도 꼬이면. 물론 뭐 검증을 잘못하면은 맞는 답을 틀리게 생각하거나 틀린 답을 맞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섭질하겠죠. 그래서 이 복합적인 과정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을 빠른 시간 안에 읽고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특히나 영어로 된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영어로 된 기술 문서를 읽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모델링을 잘못하면 문제를 못 풀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모델링을 했더니 아예 안 풀리는데 다르게 생각을 하니까 풀리더라.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내가 떠올릴 수 있는 해법이 달라요. 그걸 아는 거죠. 한 차원 밖에서 생각하는 거죠. 한 발짝 밖에서. 그 이해가 중요한 것 같고요.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신입들 분들이나 이런 분들 지켜보다 보면 그냥 되니까 한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게 될까? 왜 될까? 잘 될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리고 C++은 굉장히 위험한 언어입니다. 네. 다른 언어에 비해서 C++는 특히 위험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려면 C++를 쓸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환경에서. C++는 실수할 여지가 많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수했을 때 거기서 고장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괜히 엄한 데 가서 고장이 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인덱스 잘못 참조하면 엄한 데 가서 고장 나고요. 포인터 잘못 건드리면 엄한 데 가서 고장 나고 맨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C++을 앞으로 계속 쓸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C++이 그냥 마냥 쉬운 언어는 아니구나. 조심해 가면서 써야 되는 언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빈도가 줄긴 하는데 실수를 해요. 옛날에 했던 실수를 1바이트만 고치면 답이 맞게 되는 거 막 이러면서 맨날 궁시렁대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고 남들도 그래요.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틀려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멘탈에 대한 얘기예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다는데 영어로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런 말을 했대요. 제가 영어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의 길이가 좀 더 짧은 것 같은 건 기분 탓이에요. 네, 기분 탓입니다. 있을 법한 멘붕 시나리오들을 몇 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대회 ICPC라고 생각을 합시다. 다른 팀들은 다 푸는 문제, 풍선 다 올라가 있는 문제, 무슨 색깔에 무슨 문제인지 알겠는데 우린 못 풀었어요. 근데 틀릴 이유가 없는데 내는 족족 막 농에서 나왔다, IT 나왔다 난리가 났어요. 대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채점 Q가 밀립니다. 그러고 다른 팀원들도 멘붕해서 자기가 자기 거 풀겠다고 키보드 뺏어가죠.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프린트된 코드 봐야 되죠. 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멘붕 옵니다. 다른 경우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온라인 자체에 냈더니 틀렸대요. 왜 틀렸지? 뒤져보니까 어디 뭐 리저널 데이터래요. 리저널 문제래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 와 완전 신나는데? 하고선 데이터를 딱 받아서 돌려봤더니 틀린 케이스가 10만 줄짜리예요. 멘붕 오죠. 끝도 없어요. 문제 풀면서 멘붕 오는 건 끝도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 막 유명한 사람들 코드를 봤더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을 때도 있고요. 이건 그 사람들이 비정상일 때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코딩 스타일 안 좋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정상일 때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을 때도 있고요. 난 막 엄청 길게 짜는데 막 두두둑하고 몇 줄 만에 짜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 막 오더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죠.
많아요. 멘탈이 안 좋아요. 저는 프로그래밍이 굉장한 정신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멘탈 컨디션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요. 하루 종일 집중해서 일을 하고 나면 진짜 피곤해요. 집에 가는 길이. 잘 모르겠지만 술 마시고 코딩을 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은 압박 상황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압박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자주 찾아와요. 일정이라든지 긴급한 버그라든지 아니면 진짜 똑같은 코드를 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굉장히 내 멘탈을 괴롭히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주변에 보면 어떤 한 잣대를 놓고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수두룩 빽빽하게 많아요. 저만 해도 누군가한테 그랬었고 탑코더 레이팅으로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정말 많고 누군가도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뭐 하나의 잣대로 사실 사람이 평가 가능한 건 아닌데 하나의 잣대가 그러니까 내 엔지니어로서의 가치는 1차원 스칼라 값이 아니라 측정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n차원 벡터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그 차원은 엄청 높아요. 여러분이 경력을 쌓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스킬셋들을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 똑똑한가 보다. 이거 잘하네. 문제 잘 푸네. 난 딴 거 해. 이런 마인드로 자기 할 일을 내가 그냥 한다. 나는 이 일을 그냥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한다. 그런 마인드를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 워낙 많이 보다 보면. 그리고 이 모든 답답한 상황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버티는 것, 긍정으로 버티는 것. 요 단련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좋은 마음가짐들을 몇 개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문제 푸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 꼭 알고리즘 문제가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푸는 행위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 되게 생각보다 흔하지 않아요. 예. 근데 엔지니어라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내지는 필수에 가까운 능력이고요. 능력이라기보다는 성향이고요. 낡은 문제를 푸는 거, 오래된 문제, 고생해서 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약간 변태적일 수도 있지만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걸 하려면 한 번이라도 이런 짓을 해봤어야 돼요. 이게 재미있다는 걸 알려면 한번 고기는 먹어봐야 되잖아요. 네. 한번 진짜 고생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진짜 지금 내 앞에 복잡한 엔지니어링 문제가 있는데 이걸 풀면 되게 많은 것들이 좋아지겠구나. 열심히 하지?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죠. 또 새로운 거 배워 익히는 거. 이거는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배우는 거는 항상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보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뭐 수학책을 보거나 뭐 다른 컴퓨터 책을 보면은 모르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연습 문제 놓은 거 보면은 다 모르겠는 거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직업은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걸 어느 정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배우는 거를 내가 좋아는 하는구나. 알고리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좋아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좋아하는 거 하나는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만 해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꼭 엔지니어링을 함에 있어서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가치 있는 직관들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세계관 같은 거죠. 예를 들면은 문제는 작게 쪼개면 풀기 쉽다. 이거는 세상 만사에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죠. 혹은 경계 조건이나 극단적인 경우 같은 것들을 우린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거랑 그렇지 않게 사는 거랑 삶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죠. 또 저는 세상 만사는 다 NP니까 인류는 망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를테면 뭐 이런 직관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좀 예민한 얘기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할 얘기인데 저는 직접적으로 얻는 지식은 굉장히 거들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것들을 얻을 수는 있죠. 자료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 이거는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지식이에요. 안 쓸 확률보다 엔지니어링을 한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한다면. 데이터와 성능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감, 이거 이렇게 풀어서 써놨지만 시간 복잡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감이란 게 무슨 얘기냐면은 n이 1000인데 막 복잡한 로직을 돌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게 몇 초씩 걸리지? 라는 감이 문제 풀어보다 보면 오는데, 그러니까 뭐 언어나 뭐 다른 뭐 복잡한 상황들 고려하더라도 이거 1000개 처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라는 감은 문제 풀다 보면 시간 복잡도 맨날 뭐 따지고 하다 보면 그런 거 감 오죠. 아, 여기 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감 오죠. 되게 유용하게 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영어. 네. 영어도 공부하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지식은 잘 모르겠는데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데는, 마인드셋을 획득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당장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인가 싶을 거예요. 네. 첫 출근 날 혹은 첫 커밋 끔찍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움짤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당신의 첫 코드 리뷰라는 제목의 움짤이에요. 네, 제가 고양이 말도 좀 하거든요. 영어도 하고. 그래서 누구의 코드 리뷰라도 사실 이래요. 꼭 알고리즘 공부 많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더라도 누구의 코드 리뷰라도 첫 코드 리뷰는 이럴 거예요. 근데 알고리즘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이게 조금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이유는 그동안 배운 게 너무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선 혼자 일할 수 없어요. 혼자 일하는 극소수의 경우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혼자 할 수 없어요. 다른 엔지니어랑 일하거나 혹은 아예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협업한 적이 없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협업한 적 없어요. ICPC 나가서 3인 1조도 그거 하는 건 협업 아니에요. 그죠? 문제 그냥 갈라서 풀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거 설명해주고 네가 짜, 그 협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없어요. 협업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아는 친구들한테 이런 문제다 이렇게 푼다라고 설명은 해왔어도 알고리즘 모르고 전혀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아 이거 이런 이유로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해본 적 없죠. 계속 그냥 혼자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렇다고 뭐 복잡한 코드나 설계를 당연히 경험해 본 적도 없죠. 끼케야 뭐 몇백 줄짜리, 진짜 길어야 몇백 줄짜리 코드 찾죠. 그렇다고 남의 코드를 막 많이 읽어본 것도 아니죠. 그것도 좋은 코드 봐도 끼케야 몇백 줄이죠. 그죠? 남의 코드 갖다 쓸 일도 거의 없죠. 라이브러리 뭐 몇 개 있지만 갖다 쓸 일도 잘 없어요. 갖다 쓰려면 무슨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제일 문제는 남이 내 코드를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대회 아니면 뭐 시간 압박에 쫓겨서 그냥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남이 읽을 걸 전제로 코딩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써먹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한 건지 아니면 동료가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도시전설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본인인지 동료인지 아무튼 파인만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니버설한 알고리즘을 파인만이 갖고 있대요. 뭐냐? 문제를 적는다. 골똘히 생각한다. 답을 적는다. 이렇게 세 단계예요. 이야기 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보죠. 네. 아까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실제 엔지니어링 문제하고 알고리즘 문제하고 정말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뭐 비슷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큰 문제점은 기획서라는 걸 처음 받아보시면요. 문제 디스크립션 읽던 거랑 전혀 다를 거예요. 왜일까요? 기획자들은 엔지니어가 아니거든요. 뭐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예 정의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도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적당한 엔지니어링 타협점을 찾아야 될 때도 있고요. 문제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까 파이만 알고리즘으로 얘기하면 1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1단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문제 주는 문제만 풀었죠. 근데 문제를 같이 만들어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같이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되게 큰 차이가 엔지니어링 문제가 답이 하나인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알고리즘 문제는 시간 복잡도 n 딱 보면은 타임 리밋 딱 보면은 아 무슨 알고리즘 요구하는구나 딱 나오고 2개 이상의 답이 존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문제 늘 내고 싶지만 저도 대회 준비하면 늘 내고 싶지만 어려워요. 그런 문제 내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엔지니어링 문제는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기술을 쓸 거냐 저런 기술을 쓸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걸 뭐 디자인 패턴은 뭐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기능은 누가 쪼개서 어떻게 짤 거고 선택지가 진짜 무지하게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강연에서 인상적인 말을 하나 들었는데요. 되게 인상적이어서 여기도 한번 써먹는데 답이 하나뿐인 문제는 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답이 하나밖에 없는 엔지니어링 문제는 풀지 말라. 무슨 얘긴가 하니 제가 이해하기로는 답이 하나라는 건 일단 문제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답에 문제를 끼워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답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답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반쯤 짰는데 이걸로 이거 해결이 안 되네? 그럼 이랬을 때 2항 3항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풀지 말라는 거예요. 답이 하나밖에 없으면 일단 밀어놔라. 문제를 잘못 정의한 걸 수도 있고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풀지 마라.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억지로 알고리즘 문제도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획서를 보고 딱 보고 이거 KMP로 스트링 매칭하면 막 시간 안에 막 빨리 스트링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알고리즘 문제도 바꿔버려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오버 엔지니어링이죠. 네. n이 10인데 세제곱 짜든 뭐 제곱을 짜든 n을 짜든 아무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문제를 적고 같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억지로 알고리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야 돼요. 더 민감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알고리즘 공부하면서 배우는 대부분의 지식이 쓸모없다고 생각을 해요. 직접적인 지식은. 예를 들어 맥시멈 프로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이건 확실히 없어요. DP 뭐 쓸 수도 있죠. 뭐 쓰신다는데 뭐 백트래킹 뭐 거의 쓸 일 없지만 뭐 KMP 뭐 짤 수도 있는데요. 자, 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죠. DFS 뭐 이 정도는 짤 수도 있는데 기아 진짜 게임 구현하다 보면 짤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쓸 일이 아예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엔지니어를 갖다 놓고 문제를 풀라고 시켜줘요. 어떻게든 풀어요.
좋고 나쁨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든 풀어요.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배경과 지식과 스킬셋을 가지고 풀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알고리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문제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느린 로직이 하나 있다. 이러면은 우리는 막 시간 복잡도 어떻게 최적화할까 막 고민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냥 자주 안 바뀌는데 바뀔 때만 계산하고 캐싱해 놓고 대충 때우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식이 가치를 가지려면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누구든. 그래서 저는 실무랑 많이 다른 건 사실이긴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네. 그래서 어쩌라고? 저는 일단 뭔가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미없는 거 공부하는 건 고통스러운데요. 그래서 이거 알고리즘 공부 재미없으면 그냥 다른 공부하세요. 뭐 시간 다 지났는데 퇴장하라고 드리긴 좀 그렇고. 네. 다른 공부 하세요. 할 공부 많습니다. 재밌으면 계속 하세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급적 컨테스트 위주로 가급적 영어 위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단점이라고 얘기했던 여러 가지 측면의 어려움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랬구나. 그때 이 아저씨가 이런 얘기 하고 싶어 했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뭐 딴 것도 공부하면 되죠. 근데 1랭크를 찍는다는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인트를 찍는다는 마음으로 웃으시는 분들은 다 마비노기를 플레이한 걸로 알겠습니다. 네. 지능을 그냥 내가 이 필드를 배워서 이 지식을 당장 써먹는다라기보다는 이 필드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익히는 거에 있어서 뭐를 먼저 배우면 좋을까요? 이런 순서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최적화 문제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NP예요. TSP잖아요. 그죠? 이거 갖다 저거 갖다 하면 TSP보다 더 복잡한 NP 문제죠 그냥. 그래서 전 최선이 뭔지 모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할까 하다가 조금만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시간 때문에 좀 예상보다 빨리 발표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지만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해봄직한 예시들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인접한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죠. 알고리즘 공부를 한 걸 바탕으로 다른 가지로 뻗어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모던 C++를 공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C++이 그래도 많이 쓰다 보면 제일 편한 언어니까 여기서 모던 C++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해도 돼요. 여기 들어간 많은 언어 컨셉들을 이렇게만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왜 생겼을까? 이게 왜 필요할까? 이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언어도 공부하게 되고 폭이 넓어집니다. 또 아까 AI님이 말씀하셨는데 최적화 경진 대회 탑코더에서 마라톤 매치라고 부르는데 나가보는 거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나랑 쟤랑 똑같은 알고리즘을 쓰면요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아요? 성능이 2배 빠른 쪽이 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도 잘 디자인해야 되는데 성능도 쥐어짜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느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별짓을 다 할 때도 있어요. 종종. 많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모든 이의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약간 밀당을 계속 반복하는 관계죠. 수학. 뭐 이산 수학 정도는 근처에 있으니까 그냥 뭐 공부할 만하고요. 선형대 수학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얘도 어쨌든 공학적으로 내지는 수학적으로 세계를 보는 관점을 하나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잘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것도 엔지니어로서 갖춰두면 굉장히 좋은 소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신러닝 이런 것도 공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회고를 해보는 거예요. 남의 코드 보고 공부해보는 거죠. 아까 예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깔끔하고 명료한 스타일 가진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 사람들 거랑 똑같이 짜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요, 아 이런 식으로도 짜는구나, 이런 스타일로도 할 수 있구나, 딱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연습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짜려고 노력한다기보다. 어쨌든 내 코드 다시 안 써보면 사실 그 경험을 하기 힘들어요. 새로운 문제를 풀 때 새로운 방법으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새로운 예를 들면 처음 구조체를 배운 날 괜히 한번 구조체도 풀어보고 싶고, 굉장히 옛날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꼭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문제 틀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점점 대회 도중에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여유 있을 때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사용성이나 가독성에 초점을 맞추고 코드를 다시 써보는 연습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잠깐 했다가 그만들 두곤 하지만 블로그나 뭐 이런 데다가 글로 자기 솔루션이나 문제 같은 거를 설명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자연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누군가와는. 그리고 저는 여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할 때도 딴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완전히 딴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까 알트탭 막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딴짓은 눈치 보여서 못하고 저는 쫄아서 공부랑 연관지어서 아 이거 공부하는데 도움된다. 그리고 이제 핑계 대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동아리가 있는데, 뭐 문제 푸는 동아리들 있는데 같이 연습할 환경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슬랙봇 같은 거 만들거나 웹서비스 같은 거 만들어 보겠다라고 설치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많이 배우는 거 많을 거예요. 공부한 거 좀 히스토리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 기회에 한번 깃도 한번 써보는 거지, 뭐 복잡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한번 써보는 거죠. 편집기 하나는 써야 된다 그럼 뭐 빔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죠. 네, 세상엔 에디터는 빔밖에 없습니다. 네. 기하 문제를 그림으로 그리면 잘 풀릴 것 같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도구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 공부해가면서 쓰면 재밌고요. 알고스팟에 기여하고 싶다. 알고스팟은 오픈소스입니다. 참고도 돼 있고요.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알고스팟을 이제 거의 99% 구현하신 구종만 형께서 장고도 처음 짜본 서비스이기 때문에 좋은 코드라고 못하겠고요. 근데 뭔가 그래도 돌아가는 서비스에 뭔가 넣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클론 해가셔서 개발 환경 구성하시고 뭐 플리크스 기능 추가해서 PR 보내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고스팟에 뭐 기능 구현해주세요 할 때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저거예요. GitHub 링크 주고 구현해주시면 저희 넣어드릴게요. 다음 시선 시스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럼 웹서비스 같은 것도 앞단도 만들어야 되지만 시스템 프로그래밍 공부도 꽤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딴짓 하다 보면. 그리고 저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긴 한데요. 좋은 것 같아요. 딴짓 하는 거. 뭐 이거저거 다 해봤고 나 좀 그래도 잘 돼가는 것 같고, 근데 취직은 해야겠는데 잘 모르겠다. 저희 회사는 채용 중입니다. 낚시인지티 홈페이지에 가시면 열려있는 포지션들이 있고 열려있지 않은 포지션이라도 인재풀에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참 좋네요. 작년에 제가 NDC 나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몇 개 없었거든요. 너무 테크니컬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발표 망쳤거든요.
현업에서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경우는 없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막내였던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얻은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막내니까 틀릴 수도 있지. 야근 안 하고 도망갈 수도 있지. 그래서 얻은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장단이야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 지금도 꾸준히 알고리즘 공부나 문제풀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안 한 지 몇 년 됐습니다. 저보고 문제 풀라고 하면 못 풉니다. 하지만 문제는 낼 수 있어요. 문제는 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창조기술팀이고요. 저는 인사권은 없어요. 제가 팀장은 아닙니다. 근데 나이는 상관없고요. 저희 채용 공고를 보시면 제가 아까 전문 문제 해결자라고 타이틀 달아놨잖아요. 저희 채용 공고 이름이 진짜 전문 문제 해결자예요. 나이 많은 사람 뭐 나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문제 잘 푸시면 됩니다. 엔지니어링 문제 잘 푸시면 됩니다. 근데 알고리즘 문제 잘 풀면 엔지니어링 문제도 잘 풀 거예요. 좀만 하면. 저 휴학 되게 많이 했어요. 의외로. 휴학 연한을 거의 가득 채웠어요. 휴학하고 스타트업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학교 공부 하다가 답답해가지고 선배들이 스타트업 하자 그래서 그땐 벤처이긴 했는데 혹해가지고 휴학하고 삽질했던 거긴 한데 학교라는 울타리가 되게 좋은 건 맞아요. 학교에선 많은 실수를 해도 용납이 되고 기회도 되게 많고요. 기회도 뭐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울타리인 건 맞는데 언젠가 벗어나긴 해야 되거든요. 휴학을 하고 잠깐 바깥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고 오는 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인생 책임지라고 나중에 하지 마시고 본인의 인생은 알아서. 음, 벨리어 매력 많죠. 매력 되게 많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진짜 좁은 분야의 어떤 일이 꼭 하고 싶다. 그래도 뽑아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시장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직장에서 잘렸어. 왜요? 아, 넥싱크 씨. 네. 여기랑 싱크가 좀 안 맞네요. 네. 어, 잘렸어요. 그랬을 때 다른 회사에서 바로 채가요. 거긴 언제나 인력난이기 때문에 회사가 되게 많고요.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그런 건 되게 큰 장점이죠. 스타트업 가면 또 뭐 주식 대박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긴 있죠.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려고 하진 않죠. 넥슨캐시는 입사하시면 3만 원씩 드립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넥슨 직원들은 받습니다. 엔지니어의 개발자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 같은데 엔지니어. 네. 그래요. 뭐 제 학부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학이지 명명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배운다는 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다. 맞나? 아무튼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무슨 포지션의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할 때 마인드셋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개발자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 좀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있어 보이면 남들도 있어 보이는 줄 압니다. 있는 줄 압니다. 네. 좋은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어, 대회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다양한 공부법을 시도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도 한 번 얘기한 적 있는데요. 길게는 얘기 안 했는데 한 번은 이제 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캠프를 가요. 길게 가서 숙박을 하면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IOI 문제가 나왔는데요. IOI 문제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으니까. 근데
풀이까지 다 봤던 건데 풀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거죠 그때. 근데 막 이 문제를 당연히 풀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 누구 옆에 앉혀놓고요. 막 그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알고리즘을 들어서 나는 짜기만 하는 그런 짓까지 했던 적도 있어요. 당연히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때 저는 뭐 좋고 안 좋고를 판별할 능력이 안 됐으니까 그게 가장 안 좋았던 방법 같네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규단고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넥신 GT가 넥신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분리돼 있어요. 넥신 코리아랑. 그래서 넥신 코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잘 모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저희는 서든어택이랑 슈퍼판타지어라는 모바일 게임이랑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들은 따로 올라오나요, 현영님? 네. 대학을 일찍 졸업하는 거의 장단점이 어떤가요? 저는 늦게 졸업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대답? 근데 빨리 나오려고 서두르는 거 좀 안타깝긴 해요. 학교 다는 울타리 되게 좋아요. 있을 수 있을 때 오래 있다 나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나와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많아요? 빔 컬러 스킴이요. 저는 머스탱 쓰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더 좋은 거 있으시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빔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써도 좋긴 한데요. 그냥 날 걸로도 되게 좋은 도구라서요. 커스터마이징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작업해야 될 때도 되게 많고요. 하다 보니까 다른 플러그인 이런 거는 많이 의존 안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제 개발 환경에서 뭐 머스탱 쓰죠. 시그 모드요. 이맥스가 뭐죠? 네. 기여하는 오픈 소스요. 알고 스팟이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늘 잘 못하는 거죠. 잘 짜져 있는 소스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보고 욕 안 나오는 거든. 욕하는 횟수. 네. 분당 what the fuck 횟수죠. 네. 시그모드 2015. 네, 이거는 상금 타려고 나갔는데 상금을 안 주더라고요. 계기는 상금 타려고 나갔습니다. 느낀 점은 상금을 안 줘서 삐졌습니다. 회사분들은 거의 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시죠. 게임 회사에선 비주얼 스튜디오가 더 일상적이죠. 윈도우 게임을 개발할 때도 그렇고 모바일 게임을 개발할 때도 언리얼 엔진을 쓰거나 유니티를 쓰거나 하더라도 어쨌든 유니티를 쓰면 C샵을 쓸 것이고 그런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게 되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쓰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빔 쓰는 경우는 저 같은 이상한 애들 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씁니다. 마지막 질문 어느 거 할까요? 빙은 무슨 뜻인가요? 아까 마비노기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마비노기 오픈 베타가 열렸는데 캐릭터 이름을 만들어야겠는데 뭘 하지? 하다가 그냥 있어 보이면서 영어인 걸로 지었어요. 아무 뜻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닉네임으로 검색이 안 됩니다. 제 흑역사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